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 대통령이 조국 법무장관 등 7명의 장관급 인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청문 과정이 어렵다며 권력기관 개혁을 마무리하기 위해 조 신임 장관을 발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검찰개혁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의 결정에 따라 신임 장관의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술렁이는 가운데서도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국 장관 부인에 대한 소환 날짜를 조율하는 한편 사모펀드 핵심 관련자에 대해 새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이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사안을 바라봐야 한다는 성인지 감수성을 근거로 진술 신빙성과 업무상 위력의 행사가 폭넓게 인정됐습니다. 차량 4,000대를 싣고 이동 중이던 현대글로비스 소속 화물선이 미 남동부 해안에서 전도됐습니다. 한국인은 전체 탑승자 24명 중 10명으로 미 해안경비대는 아직도 기관실에 갇혀있는 한국인 4명을 구조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이 넘는 LED 마스크는 일반 공산품인데도 마치 의료기기인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점검한 결과 900여 건의 광고가 주름 개선을 포함해 검증되지 않은 효능을 선전하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각 발표 한 달여 만에 조국 법무부 장관 등 7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의혹만으로 장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황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7명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개각 발표 한 달여 만입니다. 문 대통령은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을 제외한 6명에 대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개혁적 인사가 국회로부터 거부당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 통합과 좋은 인재의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부인이 기소되며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고민이 깊었다고 털어놨습니다.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장관 임명식은 역대 처음으로 생중계됐습니다. 그만큼 문 대통령이 직접 임명 배경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싶어 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의식한 듯 조 장관을 임명한 이유와 배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검찰 개혁의 최적임자라고요. 선한빛 기자입니다. 두 번째로 자리에 선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담담한 모습으로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반대 여론이 거센 조 신임 장관을 임명한 이유에 대해 권력기관 개혁을 완성할 적임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저를 보좌하여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면서 각자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그만큼 조 장관 관련 이슈의 사회적 파장이 커 직접 나서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 임명장 수여식엔 배우자 동석이 일반적이지만 조 장관 부인이 기소됐다는 점을 감안해 배우자 없이 진행됐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은 막판까지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습니다. 현재 벌어진 상황과
본인의 신념과 가치에 대한 고민이었을 겁니다. 청와대는 조 장관 임명과 철회 두 가지 담화를 모두 다 준비하고 대통령의 결정을 기다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중락 기자. 네, 청와대 춘수관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도대체 대통령은 언제 이걸 결정한 걸까요? 네, 어젯밤 늦게부터 새벽까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으로 보입니다. 상황을 종합해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오후 3시에 이뤄진 노영민 실장 주재 현안 점검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1시간 뒤 오후 4시에 윤건영 상황실장에게 두 가지 버전의 담화문을 지시하게 됩니다. 하나는 조국 법무장관 임명에 대한 대국민 담화, 다른 하나는 지명 철회에 대한 대국민 담화입니다. 그리고 깊은 고심 끝에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결정하고 밤새 직접 대통령의 생각을 담은 조국 법무장관 임명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수정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제거하는 데 사인을 하고 아침 9시 참모들과의 티타임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합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 동남아 순방 귀국 직후에는 노영민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과 밤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토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기정 정무수석이 오늘 아침에 이해찬 대표와 만났잖아요. 그럼 그때 민주당은 이 소식을 들었겠네요. 네, 오늘 아침 9시 대통령과의 티타임에서 최종 결정을 들은 강기정 수석이 각 정당 대표와 원내대표에게 설명하려고 국회를 방문한 겁니다. 민주당도 어제 오후에 최고위원회의와 저녁에 당정청 회의, 그리고 오늘 아침에 중진 조창까지 막후에서 조국 장관 임명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성은 그러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나지는 못하고 전화로 미리 말씀을 드렸다면서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마지막까지 고심하던 문 대통령이 임명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한 배경은 뭘까요? 첫 번째로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장관 청문회 검증 과정에 검찰이 개입했다는 판단입니다. 이대로 조국 장관 지명을 철회하면 다른 장관이 와도 청문회 과정에서 검찰의 정치 개입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통령의 원칙과 명분입니다. 문 대통령은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검찰 개혁을 조국 장관에게 맡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검찰에 대한 수사 개입과 경고로 비칠 수 있어 검찰 개혁 대신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표현으로 직접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검찰 인사는 보통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협의해 왔는데 조국 장관은 검찰 인사권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음을, 장관이 상급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긴장이 역력한 모습으로 송구하다는 입장부터 밝힌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오늘 저에게 주어진 기회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국민께서 잠시 허용한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 허물과 책임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조 장관은 곧바로 검찰개혁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학자로 지식인으로 평생 소망했고 민정수석 당시 성심을 다했던 과제인 검찰개혁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신임 법무부 장관의 취임식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관리에 따라 검찰총장이 참석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지만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기소 이후 최악으로 치닫은 불편한 관계 때문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검찰개혁을 강조하는 한편 검찰 역시 조 장관 가족 수사에 속도를 내며 양측의 마찰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사실 민주당은 어제 밤까지만 해도 조국 임명을 주장했지만 오늘 아침까지도 중진 의원이 모이는 등 끝까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임명 결정이 나오자 검찰개혁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거역했다며 총력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국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권영봉 기자. 네, 국회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서 여야 정치권의 반응부터 정리를 해보죠. 네, 일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고뇌 끝에 임명을 결단했다며 이 모든 논란이 끝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검찰 개혁이 본격화되길 기대한다며 특히 피의 사실 공표 등 문제점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야당의 해임 건의안 움직임에 대해 정치 공세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일부 야당이 해임 건의안을 거론하는 것은 유감입니다. 장관에게 해임 건의에 칼날을 들이댈 만한 그 어떠한 이유도 아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조국 임명은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한 행동으로 문재인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에서 하나하나 진실을 밝혀갈 것은 더 진실을 밝혀갈 것이고 해임 건의를 통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현충원 참배를 마친 뒤 광화문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총력 투쟁까지 예고한 마당에 해임 건의안 제출로 끝.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야당을 중심으로 이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 움직임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오전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만나 범야권연대의 뜻을 모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검찰 압박, 수사 방해를 멈추지 않는다면 특검으로 맞서 나가겠습니다. 정기국회 파행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는데요. 오는 17일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 보이콧을 시작으로 정기국회 전면 중단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당장 추석 연휴 기간에도 조국 임명의 부당성을 알리는 장외투쟁을 검토하는 등 여야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 임명되면서 그동안 상급기관인 법무부 장관의 가족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곤욕스러워졌겠죠.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검찰 분위기와 수사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정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검찰 분위기가 아무래도 어수선할 것 같습니다. 네, 조국 장관 임명 소식이 전해지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일부 술렁이는 모습도 보였지만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한 현직 검사가 어제 검찰 내부방에 검찰의 편파 수사와 정치 개입이 부끄럽다는 글을 올리면서 비판 댓글과 함께 어수선한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장관 임명과 검찰 수사는 무관하다는 게 검찰의 기본 입장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는 대검찰청도 공식 입장을 내놓진 않았지만 묵묵히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반응입니다. 한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이 부당하게 개별 사건을 지휘하면 그것도 위법한 것이라며 이런 분위기를 뒷받침했습니다. 수사할 일이 있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지가 검찰 내부에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보입니다. 임명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이 기소된 건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조국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미 기소가 이뤄진 데다 최근 증거인멸 의혹까지 불거졌기 때문인데요. 표창장 조작 혐의 외에 사모펀드 등 다른 의혹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어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제는 소환식입니다. 조 장관이 임명되면서 이제는 현직 장관의 배우자 신분이기 때문에 여러 번 소환하기엔 검찰에서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소환을 해도 한 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사모펀드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정 교수의 소환 시기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펀드 운영사와 투자자 대표에 대해 첫 영장인데 발부 여부에 따라 펀드 의혹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지 고비가 될 겁니다. 이혁헌 기자입니다.
검찰이 이른바 조국 가족 펀드 운용사 대표와 투자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관련 의혹 수사에서 검찰이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입니다. 코링크 PE가 운용하고 조국 일가가 투자한 블루펀드는 13억 8천만 원을 가로등 전멸기 업체 웰스 CNT에 투자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운용사인 코링크 대표 이모 씨가 조 장관 가족에게 실제 10억 5천만 원을 투자받으면서 74억여 원을 투자받는 것처럼 허위 신고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씨가 투자금 일부를 빼돌리고 직원을 시켜 관련 증거를 없애도록 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국 일가 펀드에서 투자를 받은 웰스 CNT 대표 최모 씨는 회사 돈 5억 3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업체는 투자를 받은 이후 관급공사 수주 물량이 급증하면서 민정수석 시절 조국 장관의 영향력이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심사는 모레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첫 영장 발부 여부가 조국 펀드를 둘러싼 검찰 수사에 중대한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이번엔 사모펀드 투자업체로부터 매달 수백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조 장관은 그동안 오촌 조카의 권유로 투자를 했을 뿐 어디에 투자하는지는 전혀 모른다고 해왔죠. 손기준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가 인수한 회사에서 고문료 등으로 매달 수백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조국 일가가 투자한 펀드가 아닌 코링크 PE가 운용한 다른 펀드가 지난 2017년 10월 인수한 WFM이란 회사로부터입니다. WFM은 조국 일가 펀드가 대주주인 가로등 전멸기 제조업체 웰스 CNT와 합병해 우회 상장 후 시세 차익을 거두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입니다. 앞서 조 장관 측은 사모펀드나 운용사와 관련한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밝혀왔습니다. 제 처가 펀드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여러 펀드 이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게 지금 말하는 사모펀드인지 뭔지 자체를 몰랐습니다. 의혹이 불거지자 정 교수는 어학사업 관련 자문위원 위촉을 받아 사업 전반을 점검해주고 자문료로 7개월 동안 월 200만 원을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실제 WFM은 사모펀드에 인수되기 전 영어교육 사업을 전문으로 했고 현재도 2차 전지 사업과 함께 주력 사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검찰은 의혹의 중심에 있는 사모펀드 투자사에서 정 교수에게 돈이 흘러간 만큼 정 교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당초 오늘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던 동양대. 하지만 오늘 조국 장관이 임명돼서일까요?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경심 교수 거취도 당초 말과는 달리 진상조사단의 권한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의혹과 관련해 오늘 오후 3시 진상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던 동양대학교. 하지만 막상 조사 결과는 맹탕. 사실상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관련 직원이 퇴직했고 자료도 이미 검찰에 제출했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입니다. 당시 근무했던 교직원들도 지금은 퇴직한 상태에서 사실적, 물리적 한계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진상조사단은 정 교수의 거취 역시 자신들의 권한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발표 시간은 단 3분. 서둘러 자리를 뜬 진상조사단장의 뒤를 취재진이 500m를 따라가며 질문 공세를 퍼부었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수사 결과를 발표하신다고 하셨더니 지금 발표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디 가세요? 애초 오후 3시로 예정된 발표 시간도 어찌된 일인지 40분이나 늦춰졌습니다. 일각에선 오늘 오전 11시 반 조국 법무부 장관 전격 임명 소식에 동양대 측이 슬그머니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신속 처리 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여야의 충돌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의 운명을 가를 대형 수사를 이제 검찰이 담당하게 된 겁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지난 4월 말 국회의사당, 공수처 법안 등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패스트트랙 안건과 관련된 경찰 고소고발건만 18건. 경찰은 문희상 국회의장 추행건 등 4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최이배 의원 감금 등 14건은 의견 없이 검찰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수사를 맡은 지 약 5달 만입니다. 국회의원 100여 명의 운명이 걸린 사건을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검찰로 넘기는 건 이례적입니다. 수사를 담당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소환에 응하지 않는 야당 의원들에 대한 강제 수사까지 검찰과 협의해왔고, 지난달 27일 이미 송치 날짜까지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에 대해 검찰이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던 시기와 겹칩니다. 최근 검찰의 수사 방식을 고려하면 조만간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가 본격화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수행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 6개월의 2심 유죄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1, 2심에서 유무죄가 엇갈렸던 김지은 씨의 진술 신빙성과 위력 행사 부분을 폭넓게 다 인정한 건데, 피해자 입장에서 상황을 판단해야 한다는 성인지 감수성이 그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수행비서 김지은 씨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김 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김 씨 진술의 신빙성. 1심은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일관된 피해 진술로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김 씨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했습니다. 성폭행 과정에서 업무상 위력이 작용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안 전 지사의 지위가 김 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압하기에 충분한 무형적 위세에 해당된다고 본 겁니다. 특히 이번 대법원 판결은 성범죄는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을 이해해야 한다는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이 폭넓게 적용됐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갖추었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것으로. 하지만 여전히 판결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만큼 대법원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유죄 확정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양측의 표정은 엇갈렸습니다. 여성단체들과 김지은 씨 측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고, 안 전 지사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2심 판결이 확정되자 대법원 앞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안희정은 유죄다. 이게 상식이다. 우리는 여기서 세상을 바꾼다. 여성단체들도 환영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피해자다움에 갖췄던 성폭력 판단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당사자인 김지은 씨는 현장의 모습을 드러내는 대신 대동문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제발 이제는 거짓의 비난에서 저를 놓아주십시오. 반면 안희정 전 지사 측은 선고가 끝나자 뚜렷한 입장 표명 없이 서둘러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네, 재판 결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감스럽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대법원의 유죄 확정으로 지난 2심에서 구속됐던 안 전 지사는 앞으로 3년 가까이 남은 수감 생활을 더 이어가게 됐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후 현대 글로비스 소속 차량 운반선 한 척이 미국 남동부 해안에서 전도됐습니다. 미국에서 만든 현대기아차 4,000대를 싣고 떠나는 길이었는데 한국인 선원 4명이 아직 기관실에 갇혀 있습니다. 신재우 기자입니다. 바다 위에 거대한 화물선 한 척이 옆으로 누워 있습니다. 표류하던 선원은 구명줄에 의지해 헬기로 올라옵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후 4시 10분쯤 현대 글로비스 소속 차량 운반선 골든 레이호가 미국 남동부 해안에서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체 탑승자 24명 중 10명이 한국인인데 아직 한국인 선원 4명이 기관실에 갇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oast Guard crews, along with partner agencies, made several rescues from the vessel. The 24 people on board have been rescued at this time. 미국 해양경비대는 생존자 확인을 위해 선체를 두드렸는데 내부에서도 3차례 두드리는 반응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조대는 예인선으로 선체 안정화 작업을 마무리하는 대로 내부 진입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미국 해양경비대가 구조 작업을 전담하는 가운데 우리 외교부도 미국 현지에 신속 대응팀을 파견하는 등 영사 지원 업무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현대글로비스의 차량 운반선은 항구를 출발한 지 불과 1시간도 안 돼 말 그대로 갑자기 그냥 쓰러졌습니다. 과적도 아니었고 수심도 그렇게 깊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홍주환 기자입니다. 골든 레이온은 항구를 빠져나오던 중 갑자기 왼쪽으로 쓰러졌습니다. 이로 인해 배가 과적 상태였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최초에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무게 제한을 철저히 준수했다는 게 현대 글로비스 측의 설명입니다. 선박은 저희가 총 7,400대를 실 수 있는 선박에 4,000대를 싣고 있기 때문에 선박의 가망성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배를 운항했던 현지 도선사의 과실, 기상 악화 등 외부 요인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란 주장도 나옵니다. 도선사가 이제 출항하면서 피를 많이 썼는데 공교롭게도 그때 바람이 세게 불었다. CC저는 바람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은 캡사이징 될 가능성이 있어요. 미 해안경비대는 구조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현대 글로비스 측도 사고 발생 직후 대책반을 꾸리는 한편 현지 주재원들을 사고 현장으로 급파해 인명구조와 사고 원인 조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아직 구조되지 않은 한국인 승무원 4명의 가족을 위해 별도의 상황실을 마련하고 구조 관련 소식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홍주환입니다. 골든 레이온은 자동차와 트럭을 운반하기 위해 건조된 전용 운반선입니다. 배에 실려있던 4,000대의 완성차가 침수됐지만 현대글로비스는 선박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쓰러진 골든 레이호는 자동차와 트럭을 운반하기 위해 만들어진 7만 톤급 대형 선박입니다. 200m에 가까운 길이에 가로폭이 25m로 자동차 7,400대를 한 번에 실을 수 있습니다. 완성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운송 특성상 내부 갑판을 최대한 비우기 때문에 운항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배이기도 합니다. 자동차선이 수면 아래에 잠겨있는 선체 부분보다는 수면 위에 공기 중에 떠있는 선체 부분이 훨씬 더 크거든요. 바람의 압력을 많이 받습니다. 골든 레이호는 마셜제도 국적이지만 소유사인 현대글로비스가 운영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글로벌 브랜드의 완성차 4,000여 대가 실려 있었습니다. 운송 피해 규모는 조 단위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지만 선박 보험이 가입돼 있어 재무적 손실은 적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선박 보험처럼 규모가 큰 보험의 경우 여러 재보험사에 다시 보험에 가입하는 만큼 피해액 관련 일부 보험금만 지급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가 사고 직후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던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죠. 경찰이 바꿔치기 의혹 수사에 들어가자 뒤늦게 자신이라고 인정한 건데 경찰은 당초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한 30대 남성과 장 씨의 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달리는 오토바이 뒤로 흰색 차량이 빠른 속도로 돌진합니다. 잠시 뒤 흰색 차량은 그대로 지나가고 사고를 당해 쓰러진 오토바이가 불꽃을 일으키며 쓸려나갑니다. 지난 7일 새벽 2시 반쯤 서울 마포구에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는 모습으로 추정되는 장면입니다. 사고 이후 장 씨의 차량은 사고 지점에서 150m 정도 떨어진 이곳에 세워져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아닌 30대 김모 씨가 운전했다고 발뺌하던 장 씨는 뒤늦게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했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장 씨는 특히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금품을 주겠다며 현장 합의를 시도하면서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란 사실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30대 김 씨와 장 씨의 관계에 대해선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가 장제원 의원과 관련됐다는 추측도 나오지만 장 의원은 자신이 연관돼 있다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며 반박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당초 추석 이후 장 씨를 소환하기로 했다가 논란이 일자 입장을 바꿔 추석 전에 장 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차례상 준비나 가족들 선물 준비로 바쁘죠. 그런데 명절 준비는커녕 밥 먹을 시간도 없어 가족까지 거들고 나설 정도로 바쁜 이들이 있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입니다. 사흘 전엔 충남 아산에서 집배원이 밀린 택배 배달을 끝내고 늦게 복귀하다 과로로 인한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지난해 서산에서 비슷한 사고가 있었고 7년 전에도 똑같은 사고가 있었죠. 우체국에선 명절 직전이나 선거철을 두고 특별 소통 기간이라고 합니다. 택배 물량이 평소보다 5배나 많이 물어났기 때문인데 집배원들은 이때를 죽음의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기간은 짧고 물량은 많고 사람은 적으니 새벽부터 하루 종일 무거운 짐을 들고 뛰어다녀도 야근은 기본이 되거든요. 사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 되면 유독 바쁜 직종이 있긴 합니다. 도로교통공사나 코레일, 터미널, 공항은 물론 백화점이나 마트, 시장도 그렇죠. 이 때문에 명절이 다가오면 전 직원 비상근무에 대대적인 인력 보충을 하지만 집배원은 그런 게 일체 없습니다. 평소에도 병가나 출산휴가 등으로 빠진 인력을 대신해 나머지 집배원들이 물량을 나눠서 배달하는 겸배를 하고 있으니까요. 올해만 이미 12명, 지난 7년간 119명이 과로와 스트레스, 교통사고 등으로 숨진 이들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다른 임금 근로자에 비해 700시간이나 깁니다. 일반 택배 노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엔 일반 노동자보다 연간 1,900시간을 더 일했고 올 초엔 아이들이 다친다며 아파트 단지 내로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 아파트 입구부터 택배를 들고 10번도 넘게 왕복을 해야 했던 일도 있었죠. 이들을 위한 법안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상정도 안 됐으니 폐기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건 굳이 말을 안 해도 다들 아실 겁니다. 대체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반복해야 하는 건지, 언제까지 이러고만 있을 건지 그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뉴스 초점이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하루 만에, 그러니까 오늘 밤 수도권에 집중호우가 예보됐습니다. 가을 장마 때문인데 비가 모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귀성길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위성 영상에 길게 늘어선 정체전선이 포착됩니다. 가을 장마를 일으키는 정체전선이 모레까지 많은 비를 뿌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방에 집중될 걸로 예상됩니다. 사흘 동안 최대 200mm, 많은 곳은 300mm가 넘는 비가 예보됐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최대 80mm 정도로 상대적으로 비의 양이 적을 전망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대륙 고기압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면서 비구름대의 폭도 매우 좁고 강하게 발달하기 때문에 지역 간의 강수량 차이가 크겠습니다. 비가 오는 시간도 밤 사이로 집중되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자정부터 내일 새벽 6시 사이, 내일 오후 3시부터 모레 오전 9시 사이가 취약 시간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때 시간당 최대 50mm까지 폭우가 내릴 걸로 예상됩니다. 앞서 태풍 피해를 입은 지역, 추석 연휴 빠른 귀성을 앞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경남과 전남 남해안은 가을 적조 때문에 비상입니다. 태풍이 지나가면서 적조 생물을 끌고 온 건데 벌써 양식 물고기 184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강진우 기자입니다.
경남 남해군의 한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출하를 앞둔 참돔이 흰배를 뒤집은 채 죽어 있습니다. 자식같이 키운 이 고기가 참 황당하고 참 할 말이 없습니다. 곧 출하를 한 20일 정도 앞두고 있는데 막대한 피해가. 이곳을 포함해 총 5곳이 피해를 입었는데 참돔과 우럭 등 184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폐사 규모는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가을 적조는 태풍 닝닝이 먼 바다에 있던 적조 생물을 몰고 들어온 탓입니다. 현재 적조띠는 전남 완도에서 경남 거제 앞바다를 가득 메우면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온이 많이 떨어지지 않고 적조 생물이 자라기에 적합한 온도입니다. 그래서 연안으로 들어온 적조는 당분간 연안에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계당국은 항토를 살포할 수 있는 방제 어선을 총동원해 적조 확산을 막는 데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사람보다 소가 더 많다는 전남 장흥은 한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장흥산 한우라 믿고 산 선물 세트가 타 지역산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산도 있었죠. 정치훈 기자입니다.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서 파는 장흥 한우 선물 세트입니다. 직접 소를 키워 한우를 판다며 사진과 함께 장흥산이라는 점을 내세웁니다. 또 다른 유명 업체도 장흥산을 강조합니다. 단속 반원이 무작위로 축산물 1억 번호 조회를 해보니 타 지역산으로 드러납니다. 장흥에서 도축된 건가요? 아니면 어디서 도축된 거예요? 순천이네요. 신선한 고기를 취급해 유명세를 얻자 슬그머니 타 지역산을 가져다 판 것입니다. 잘 팔리기도 하고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여 곳을 단속했는데 절반 가까운 9곳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라며 판매한 곳도 있습니다. 앞 냉장고에 진열하지 않고 비밀 창고에 숨겨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몰래 꺼냈습니다. 3천만 원어치를 팔다 적발됐는데 원래 값보다 3배 이상으로 팔았습니다. 이거 완전 살게요. 이거는 이렇게. 명절 때 수요가 많은 이 갈비살도 미국산 쇠고기를 이처럼 펼쳐놓으면 국내산 한우와 비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암행 단속반과 DNA 검사 등 첨단 기법을 동원해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계속 잡아낼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주름을 개선한다, 피부 질환을 완화한다. 의료기기가 아니면 이런 문구는 쓸 수 없는데 지난해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LED 마스크는 900곳 넘는 곳에서 이런 말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이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ED 빛으로 피부 미용에 도움을 준다는 LED 마스크입니다. 인터넷 광고를 보면 주름 개선, 여드름 관리는 물론 염증 개선 효과까지 있다고 선전합니다. 의료기기가 아니면 쓸 수 없는 문구입니다. 인터넷이 아닌 실제 매장에서는 LED 마스크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약간은 있는데요. 이 마스크의 최대 장점은 240. 무지개는 210분이고요. 기회도 조금 옅어진다고 하거든요. 사용해 보시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LED 마스크 광고 가운데 의료기기인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는 판매 사이트 943건을 적발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공산품 LED 마스크는 타당한 근거가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효능 효과를 광고한 것입니다. LED 마스크 가운데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은 제품은 중소기업 제품 단 2종류뿐입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숫자를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서민들이 저축을 많이 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비과세 종합저축. 연 5천만 원 범위 안에서 이자를 안 떼는 건데 만 65세 이상 노인과 생활보호 대상자 등 취약계층만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따로 소득에 제한이 없다 보니 이 비과세 혜택 대부분이 금융소득 상위 30%, 이른바 부자 노인들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물론 돈이 있어야 저축도 한다고. 취약계층은 상품에 가입할 여력이 많지 않기도 하겠지만 적어도 불필요한 곳에까지는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제한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며 전국 지자체들이 앞다퉈 산에 출렁다리를 만들고 있는데 이번엔 산 정상에 1980년대 만화 캐릭터인 로봇 태권브이 조형물을 설치하겠다는 곳이 있습니다. 72억 원짜리 흉물이 될 거라는 반대도 많습니다. 강세용 기자입니다. 전북 무주군에 있는 해발 420m 향로산입니다. 무주군은 이곳에 브라질의 예수상처럼 대형 조형물을 만들 계획입니다. 조형물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로봇 태권브이입니다. 무주군의 계획대로라면 제 뒤로 보이는 향로산 정상에 만화 캐릭터인 태권브이 조형물이 내년쯤 들어서게 됩니다. 높이는 33m로 아파트 12층과 맞먹습니다. 예산은 7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데 무주군의 재정 자립도를 고려하면 적지 않은 돈입니다. 이 집은 반반 하는 사업이어서 자체로는 우리가 재정이 이렇게 탄탄한 데가 아니고. 인근에 있는 태권도 공원과 연계해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건데 주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상 정상을 훼손하고 그러면서 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발상이 조금 신기한 것 같아요. 군청 내부에서조차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성공하면 대박인데 실패할 경우에는 흉물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전남 신안군은 무려 110억 원을 들여 황금 바둑판을 만들겠다고 했다가 예산 낭비 논란이 일자 계획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뼈를 붓게 하는 한약재 자연동을 허가도 없이 제조하고 판매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물론 한의사도 아니었죠. 제품에는 비소와 납 같은 중금속이 기준치의 130배나 들어있었습니다. 강대엽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자연동 원석을 솥에 넣어 끓이더니 식초에 담가 식힙니다. 자연동, 이른바 산골 전문가로 소개된 이 남성은 먹는 방법을 제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약품 제조 허가도 받지 않고 한의사 자격증도 없는 일반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허가 제품 7억 9천만 원어치를 제조 판매한 60대 정모 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정 씨는 이곳에서 자연동 가루를 캡슐에 담아 보관하고 판매해왔습니다. 제품에는 비소와 납 같은 중금속이 기준치보다 최대 130배 검출됐습니다. 네, 비소에 만성적으로 노출이 되면 빈혈이 오고 피부와 폐에 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납에 만성적으로 노출이 되면 손발에 신경계 이상이 증상이 오는 신경독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연동은 주로 이황화철을 함유한 황철석으로 동의보감에 그 효능이 실려 있습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장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민간은 말할 것도 없고 정부 부처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인데 이 와중에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들이 서울 도심에서 첫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전국에서 올라온 수많은 재건축, 재개발 단지 조합원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였습니다. 국민의 주거 안정 세금으로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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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반시장적일 뿐만 아니라 주거 안정 정책으로서 실패가 자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소급 입법으로 재산권 박탈을 금지한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에도 분양가 상한제 확대안이 시행된다면 그 즉시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위헌적 주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특정 지역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의 조합원 재산을 침탈하여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단지는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 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서울 집값은 신축을 중심으로 10주째 상승 중입니다.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확대안이 시행도 하기 전에 부작용 우려와 반발에 부딪히면서 실제 시행 전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2.2%로 잠재 성장률을 크게 밑돌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은행은 잠재 성장률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는 가운데 생산 연령 인구 감소와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잠재 성장률이 더욱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한가위 보름달이 뜨는 시각이 서울 기준으로 13일 오후 6시 38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름달은 다음 날인 14일 0시 12분에 가장 높이 떠오를 전망이지만 태양과 달과 지구의 위치상 여전히 완전히 둥근 달은 14일 저녁에나 볼 수 있겠습니다. 부산과 울산은 오후 6시 26분, 대구 오후 6시 29분, 대전과 광주는 오후 6시 35분에 보름달이 뜰 것으로 보입니다. 올가을 날씨는 바람 잘 날 없습니다. 태풍이 지나가니 이번에는 중부지방에 세찬 가을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내일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중부의 비는 모레까지 길게 그리고 강하게 내리겠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영서지방에는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강원 영동에는 100mm 이상, 충청과 경북 내륙 30에서 80, 그 밖에 남부지방은 5에서 40mm 정도로 이번 비는 중부지방에 집중되겠습니다. 또 이번 비의 특징은 좁은 지역에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아주 가까운 지역끼리도 강수량의 편차가 무척 클 것으로 보여서 무엇보다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가 또다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새벽 시간 그리고 오후부터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한편 영남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내일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33도를 가리키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 내일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강한 비가 내리겠고 이번 추석 보름달은 전국에서 선명하게 감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5개월 된 남자 쌍둥이를 한 명씩 안고 있는 중국인 엄마와 아빠. 그런데 아기 엄마가 아들 2명을 팔아넘겼다가 적발됐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남편이 나무라라 하며 양육비도 안 주자 불임 부부 등에게 자식을 팔아넘긴 겁니다. 이 엄마는 쌍둥이를 판 돈으로 최신 스마트폰을 샀고 자식을 거들떠보지도 않던 아빠는, 친아빠는 매매 대금 일부를 갈취해갔죠. 호주에서 산불이 다가오자 자신의 털이 타들어가는데도 목숨을 걸고 새끼를 품어 보호한 어미 코알라. 코알라 보기가 부끄럽네요.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